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세 번째 시간이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도덕, 두 번째 시간에 사회를 했으니까, 세 번째 시간은 다시 도덕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교과서의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것부터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사회와 윤리가 3단원인데, 저희는 이거를 두 번째로 배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대면이면 제가 직접 판서를 하면서 할 텐데 비대면인 만큼 이 상황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자 제가 이 수업 자료를 만들었고 그 위에 간단하게 추가 필기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와 윤리라는 커다란 단계 하에 직업과 청렴의 윤리, 그 다음 사회 정의와 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민의 윤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첫 번째 직업과 청렴의 윤리부터 볼게요. 자, 직업의 의미, 기능과 직업 윤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직업의 의미는 사회적 지위 획득과 생계 유지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직업의 기능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볼게요. 생계 유지, 당연하죠. 직업이 있어야 밥을 먹고 살겠죠. 두 번째, 사회 참여.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자아 실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뭘 직업은 그냥 밥 벌어 먹고 사는 거지 그게 뭐가 자아 실현이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계 유지, 사회 참여, 자아 실현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 윤리는 말 그대로 직업을 가질 때 지켜야 할 도리 윤리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서양의 직업관을 볼게요. 제가 처음에 윤리 설명을 할 때도 동양은 철학자 중심이 아니고 오히려 서양이 철학자 이름 중심이고 동양은 그냥 불교, 유교, 도교 이렇게만 알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동양은 정명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하자. 이거는 유교죠. 유교는 생각해보면 충성을 다 해야 되고 이제 부모님께는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런 게 이 직업관에서도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라.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런 것들은 학자를 쓰지를 않았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냥 이 개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업. 생은 사는 생이고 업은 직업할 때 업이죠. 생업이라는 게 결국 이 직업이 내 삶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윤리적 인격을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을 하려면 이 생업이 있어야 된다. 즉 직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을 가지면 욕망을 절제해야 되고 예를 따라야 한다. 이거 유교의 냄새가 나죠. 욕망을 절제해야 되고 예를 따라야 한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서양이죠. 저희 첫 시간에 플라톤 얘기했었죠. 플라톤은 굉장히 엘리트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 이 영혼에 따라 계층을 나눴어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로 구분을 했어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피라미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통치자가 있고 그 밑에 수호자가 있고 그 밑에 생산자가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영혼이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이 이데아에 부합하냐에 따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이런 건 무조건 플라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서 이거 정명사상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플라톤이랑 정명사상을 같이 주고 얘네의 공통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플라톤도 구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자라는 얘기를 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세 그리스도교. 저희가 중세 얘기를 할 때 나왔던 게 뭐였죠? 자연법 사상이었죠. 근데 이 자연법 사상은 뭐에 기초했어요? 결국 기독교에 기초를 했죠. 저희 아퀴나스 얘기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법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면모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그리스도교는 노동을 하는 거는 뭐다? 원죄에 대한 속죄다. 이런 식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원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중세 그리스도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뱅인데요. 칼뱅이 얘도 기독교거든요. 근데 얘는 중세 그리스도교랑 다른 게 얘는 종교 개혁을 하고 싶어 했어요. 칼뱅이 특히 강조를 했던 게 검소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이라는 게 뭐죠? 뭔가 붕 떠있는 종교, 하느님 이런 거를 중시하기보다는 현실을 중시한다. 그래서 유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칼뱅은 직업 소명설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직업 소명설은 뭐냐면 직업은 소명. 하느님이 이 직업을 하라라고 불러준 거다. 정해준 거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소명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자, 얘네 둘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동양이든 서양이든 네가 가진 직업을 대충 해라 이런 거는 없는 걸 아실 수 있죠? 직분에 충실해라. 직분에 충실해라. 충실히 임해라.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직업에 충실히 임해야 된다는 건 똑같은데 그 이유가 조금씩 다른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다양한 직업 윤리와 청렴으로 넘어갈게요. 기업가, 근로자, 전문직, 공직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옆에 써놓은 거는 솔직히 문제만 보고도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가는 당연히 건전한 이윤을 추구를 해야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뭔가 이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근로자의 권리 존중해야죠. 소비자에 대한 책임 이행해야죠. 사회적 책임 실천해야죠. 굉장히 당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윤리니까. 자, 근로자는 성실히 업무 수행해야죠. 전문성 추구해야죠. 돈독한 유대관계 유지해야죠. 전문직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기출에 여러 번 나온 적 있어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뭐냐면 귀족이나 부르주아 같이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가 이제 하층민에게 보여야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막 하층민이 야, 니네 나보다 낮으니까 너희는 내 말 따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부르주아가 아니다. 오히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은 얘를 도덕적으로 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계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냥 단어만 기억하세요. 힘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자 윤리, 멸사봉공, 사적인 것은 생각하지 마. 공공의 봉사만 해라. 봉사 나오죠?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겠죠. 준법 정신 갖춰야 되고 청렴해야겠죠. 청백리 정신. 이거는 조선시대에 나왔던 건데 뭐 청렴하고 깨끗한 관리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만 보고도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뒤에서 문제도 저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몇 개 풀어드릴 건데 충분히 문제만 보고 푸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용어를 귀에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청렴과 부정부패인데 이거는 크게 뭐 어렵지 않아요. 의미는 뭐 다들 아실 거고 필요성 볼게요. 인격 형성, 사회 형성, 행복 기여. 당연한 말들이죠. 충분히 문제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정부패 의미도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고 부정부패의 문제점 볼게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죠. 사회의 비효율적 비용 증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낫겠다. 공무원 시험을 봐요. 근데 나랑 친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내가 연주를 잡아서 끌어줬어.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사회에 비효율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식의 관점이고요.
뭐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당연하죠. 지금도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기득권 어쩌고 저쩌고 불공정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직업과 청렴의 유의 한번 리뷰하고 넘어갈게요. 자, 원론적인 얘기죠. 생계 유지하세요. 사회 참여하세요. 자아 실현하세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서양의 직업관, 동양, 정명사상.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이름을 바르게 하자.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하자.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생업, 인생은 직업이다. 직업은 인생이다. 그냥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욕망 절제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얘를 따라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서양으로 넘어갈게요. 플라톤은 어떻게 했대요? 영혼에 따라 계층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눴대요. 그리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중세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가 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는 뭐라고 생각해요? 원죄가 있다. 내가 노동을 함으로써 직업을 가짐으로써 원죄에 대해 속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칼뱅도 기독교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신의 명령을 중시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대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직업 소명설, 내 직업에, 나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직업 윤리와 청렴, 기업가, 근로자, 전문직, 공직자가 있는데 문제 보고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죠. 유일하게 이제 자주 나오는 거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뭔가 좀 멋진 단어 같은 거 나오는데 네 글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니까 굳이 막 외우려고 하는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문제 풀면 다 충분히 개인이 사회를 살아오면서 얻은 상식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렇고 청렴과 부정부패. 청렴이라는 게 있고 부정부패라는 게 있다. 청렴은 좋은 거, 부정부패는 나쁜 거. 청렴은 올바른 인격 형성에 필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형성에 필요하고 개인과 사회의 안정과 행복에 기여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부정부패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를 하고, 제가 아까 들었던 예시 다시 가져오자면, 내가 나랑 친한 사람을 공무원 시험에 붙여주면 그 공무원 시험을 위해 준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죠. 네. 그리고 비효율적 비용 증가 아까 말씀드렸고, 사회통합 저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로 사회 정의와 윤리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사상가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사상가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사상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떤 사상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렴풋이 귀에 익어 있으면 됩니다. 문제 풀 때 아실 거예요. 이게 이 학자가 이 말을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학자가 이 말을 통해 뭘 얻고자 했는지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사회정의와 윤리 첫 번째,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나와요. 중요합니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결국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사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문제는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는 관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윤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 문제는 개인의 양심, 도덕성의 함양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개인윤리는 개인으로서 사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윤리는 반대겠죠.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사회 문제는 사회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죠? 사회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개인이 사회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하겠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차이성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윤리의 대표적인 사상가 하나만 알고 갈게요. 니부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부어라는 사람은 저 이름 들으면 알겠죠? 독일인이고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이미 이 사람이 왜 사회윤리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겠죠?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이어도 사회는 비도덕적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어도
그 인간이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리브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비도덕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의 도덕성 발휘가 어렵다. 앞에서 나온 거죠. 개인의 도덕성으로는 사회의 비도덕성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결하냐? 잘못된 사회 구조와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분배적 정의로 넘어갈게요. 이 분배적 정의가 뭐냐? 분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사회의 가치는 한정적이죠. 돈을 끝없이 찍어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돈을 끝없이 찍어내면 그 돈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겠죠. 결국 사회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치는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뭐죠? 이 한정적인 가치를 개인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가 이 분배적 정의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밝혀내고 싶은 거는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옳은 분배인가, 가장 좋은 분배인가, 가장 정의로운 분배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학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만 상식으로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롤스입니다. 롤스는 뭐라고 하냐?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일 때 정의롭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일 때 정의롭다. 이게 키워드겠죠. 그래서 롤스를 절차적 정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롤스는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를 중시했다. 자, 이 절차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무지의 배를 쓴 원초적인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죠.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죠. 근데 롤스는 여기에 이렇게 무지의 베일을 개인에게 씌우겠다는 겁니다. 이 무지의 베일을 통해 인간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게 해요. 내가 빌 게이츠일 수도 있고 서울역 노숙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벌어지는 합의가 원초적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 롤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지의 베일을 썼어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이럴 때 롤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면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득이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다. 왜냐? 내가 빌 게이츠라면 사회가 나에게 분배가 많이 돌아가도록 필요로 하지 않겠죠. 나는 이미 재산이 많으니까. 근데 무지의 베일을 썼기 때문에 내가 서울역 노숙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 서울역 노숙자인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국가가 도와줘야겠죠.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다면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득이 돌아가는 상황을 가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 상황에서 내린 결과다. 라고 롤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제가 이제 설명한 이 상황을 롤스는 3가지 원칙으로 나타냈어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그리고 차등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말 그대로예요. 모든 개인은 평등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모든 개인은 평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자유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목적으로도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그 문제에도 나오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기회 균등의 원칙. 여기서도 균등이 중요한 거죠. 모든 개인은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생활하고 부를 얻고 그런 기회에 있어서 균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기회를 많이 받고 누구는 기회를 적게 받고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평등, 균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차등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차등은 높은 사람을 향한 차등이 아니겠죠. 낮은 사람을 향한 차등인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많은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것이 달성되어야 정의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최대 수혜라고도 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중시하고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걸 중시를 합니다. 이 원칙이 뭐냐?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다. 사실 다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롤스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정고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다 보면 롤스가 언제 어떤 문장으로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노직으로 넘어갈게요. 노직은 롤스랑 라이벌이에요.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재분배를 좋아했죠. 이 재분배가 뭐겠어요?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적 강자가 가진 이득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걸 재분배라고 하는데 노직은 이 재분배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롤스는 재분배 좋아. 노직은 재분배 안 좋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직은 개인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정한 과정, 공정한 절차가 비슷하죠? 근데 롤스랑 노직의 공통점이 나오기보단 차이점이 나오니까 이런 차이점에 좀 더 그 중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거를 통해 어떤 이 뱅글뱅글이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소유라는 것은 하나의 권리인 거예요. 내가 이 뱅글뱅글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이 권리는 뭐다? 절대적이다.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국가 또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만 수행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뱅글뱅글이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도둑이 나타나서 얘를 가져갔어요. 이거는 뭐예요? 권리의 침해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럴 때 국가는 도둑에게서 이거를 가져와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직은 작은 국가, 최소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국가는 권리 보호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왈처입니다. 왈처는 삶의 영역은 각각 상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삶의 영역은 상이하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공정한 기준과 절차는 보편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기 다르다. 왜 다르다? 삶의 영역이 다르니까 기준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롤스 노직 왈츠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롤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인 거여야 정의롭다.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노직. 개인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절대적이라는 게 뭐였죠? 침해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만 수행을 해야 한다. 그게 뭐다? 최소국가다. 마지막으로 왈처는 삶의 영역이 서로 다르니까 공정한 기준과 절차도 서로 다르겠죠. 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치를 분배를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저희 첫 시간에 얘기한 실천유의의 영역인 거죠. 분배적 정의에서는 소수자 우대 정책이 나오고 교정적 정의, 저희 다음 단원에서는 사형제도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천유의가 나옵니다. 제가 실천유의 어떻게 말씀드렸죠? 상식으로 풀면 된다. 상식으로 풀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소수자 우대 정책이 뭐냐? 예시를 드릴게요. 미국에는 백인과 흑인이 있죠. 물론 히스패닉도 있고 동양인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백인이 과거에 흑인을 차별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흑인을 우대해야 한다. 이게 소수자 우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흑인이 소수자니까.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대학을 들어갈 때 흑인 그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법으로 정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찬반이 있어요. 그것만 간단히 아시면 됩니다. 찬성.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거니까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기회의 평등. 이거 어디 나왔죠? 롤스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 애초에 과거의 이 차별 때문에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흑인을 우대함으로써 이 기회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 흑인을 우대해서 흑인이 더 많은 분야에 나가면 이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하는 걸로 이제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정책이 그렇듯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겠죠. 첫 번째, 책임의 부당성입니다. 과거에 차별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에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차별에 대해 왜 현재가 이거를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업적주의 위배예요. 업적을 중심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흑인 우대가 이 흑인이 업적을 많이 쌓아서 우대를 하는 게 아니죠. 흑인, 소수자이기 때문에 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적주의를 위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차별이죠. 흑인을 우대함으로써 백인을 오히려 차별한다. 이런 식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분배적 정의였고요.